저는 재작년 봄에 결혼해서 아직 2주년이 채 되지 않은 31살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1살 차이로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작년 가을에 예쁜 딸을 낳고 저는 육아휴직을 하고 있어요. 20대 초반에 첫 취직을 한 뒤로 지금까지 쉬지 못하고 일만 하고 있었는데 덕분에 마음 놓고 집에서 살림을 하며 아이와 함께 지내는 중입니다. 친정엄마가 많이 도와주셔서 한결 편하게 몸조리도 끝냈고 아마도 올가을부터는 다시 회사에 복직해서 일을 할 생각이에요. 저희 남편은 고깃집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고 재작년에 하던 음식점이 한번 폐업한 뒤로 절치부심을 해서 작년 초 다시 두 번째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지금 고깃집은 장사가 그럭저럭 잘 되어서 다행인데 아무래도 자영업이라 보니 언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불안한 것도 사실이에요. 진짜 요즘은 경기가 안 좋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고민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나마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 망정이지 자영업자 남편만 믿고 있기엔 너무 불안하네요. 제 나이 40 넘기 전에 내 집은 마련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 나중에 커서 학교 가면 뒷바라지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걱정들을 하다 보면 밤늦게까지 잠도 오지 않을 지경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걱정해봐야 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열심히 사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겠죠? 양가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을 재산도 크게 없는 평범한 서민이고 제 딸한테 나중에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주려면 젊었을 때 부지런히 일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도 2년 풀로 못 쓰고 올가을에 다시 취직해서 일을 할 생각이에요. 남편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본인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딸도 태어났고 우리 세 식구만 생각하기도 바쁜데 시부모라는 사람들은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자식들 앞길을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더라고요. 작년에 저희 시아버님께서 평생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시더니 갑자기 장사를 하겠다며 난리를 피우셨어요. 시모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부모님 두 분은 자영업과는 거리가 먼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몰라도 아버님 정년이 몇 년 안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회사를 제 발로 나와서 식당을 차리겠다 하시더군요. 요즘같이 새로 취업하기도 힘든 세상에서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직장이나 다니시지. 무슨 바람이 불어서 먹는 장사를 하겠다고 그만두셨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식당을 하다가 한번 망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이 장사를 하신다고 할 때 절대 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아버님은 물론이고 어머님 요리 솜씨도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세요.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그 이유도 전혀 알지 못하겠어요. 특별한 사업 아이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께서 회사를 그만두실 때까지도 어떤 식당을 차리실지 전혀 정한 것도 없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승부를 봐야겠다면서 가게 자리부터 알아보러 다니셨어요. 이미 사표까지 다 던지고 나온 상황에 말리기에는 늦었고 식당 차리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남의 식당에서 월급 받으면서 경험부터 쌓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를 직접 만들진 않더라도 최소한 식당에서 손님 맞이하는 일이라도 해봐야 가게를 내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니에요? 남편과 제가 그렇게 안 된다고 말렸는데도 시아버님은 체인점 차리면 된다면서 저희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본사에서 양념이건 재료건 다 보내주는데 그냥 대충 너네 엄마가 만들어도 돼. 나는 카운터에서 돈만 받을 테니까 그딴 거 배울 필요도 없어. 라고 하시면서 TV에 광고까지 하는 큰 프랜차이즈 갈비집 본사에 상담받으러 다니시더라고요. 한참 가게 자리도 알아보고 본사 상담도 받으러 다니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남편한테 전화하셔서 주방 일을 배워서 직접 차리겠다 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체인점으로 식당을 차리기엔 아버님이 가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아버님과 어머님이 번갈아가며 남편 가게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저희도 그다지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시부모님이 일을 하시는 날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당을 쳐서 드렸어요. 아무리 일을 배우러 오신 거라지만 아침부터 출근해서 저녁까지 일을 하는데 돈을 제대로 안 드리면 똑바로 일을 안 하실 것 같았거든요. 이 와중에도 아버님에게 장사를 하지 말라 말려도 보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라고 일부러 더 힘든 일을 시켰지만 아버님 의지가 너무 확고했습니다.
만약 시아버님 퇴직금을 다 쏟아부어서 차린 가게가 망하게 되면 그 이후론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불안했고, 아버님 평소 성격 자체도 서비스업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괜히 손님이랑 싸우고 가게 망할까봐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가끔 친정엄마한테 아이 맡겨두고 외출하면 남편 가게에 한 번씩 들러서 지켜보곤 했었는데, 어머님이라면 모를까 아버님은 정말 요리는 물론이고 손님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해 듣기로도 아버님은 특히 근무 태도가 별로 좋지 않았고, 저희가 다른 직원들 일당만큼 맞춰드린다고 해도 아버님이 회사 다니던 시절에 월급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돈이었거든요. 돈을 적게 받으니 적게 일해도 된다고 생각하셨던 건지 정해진 출근 시간도 안 지키고, 아버님이 출근해야 하는 날인데도 어머님을 대신 보낸 적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더 스트레스 받으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린 더 이상 아버님 일에 신경 쓰지 말자고 해봤지만, 남편은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가르쳐서 부모님이 장사하다가 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알려드렸습니다. 정확하게 2달을 일하셨을 때 아버님께서 더 이상 저희에게 배울 게 없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직접 식당을 차리겠다며 가게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셨죠. 남편은 최소한 반년 정도는 배워야 돌아가는 흐름을 알 수 있다고 말렸지만 아버님은 역시나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저희 남편도 포기했고 더 이상은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우리한테 도와달라는 말이나 하지 말라고 했죠. 그렇게 하루아침에 일을 그만둬 버리시고 아버님께서는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빈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다니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식당을 한 해 만에 하시던 분이 무슨 자신감이 생기셨는지 80평짜리 매장에서 고깃집을 하시겠다 하더라고요. 남편 가게에서 몇 달 일해보시더니 고깃집이 이윤도 많이 남고 일하는 것도 편하다면서 갑자기 판을 크게 키우는 바람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아버님은 예전부터 고집이 어마어마하신 분이라서 한번 결정한 건 절대 바꾸는 법이 없었고, 주변에서 하는 충고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셨어요. 다행히도 그 가게 자리가 지난 코로나 때 망하고 그 뒤로 지금까지 쭉 비어 있었기 때문에 권리금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대신 인테리어나 시설이 남아있는 게 아예 없었기 때문에 가게를 얻으면 처음부터 기초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이 계약하시기 전에 그 자리를 직접 눈으로 보고 오더니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들 것 같다면서 걱정이 배로 늘어났어요. 저야 그쪽 분야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남편은 이미 2번이나 식당을 오픈해봤잖아요. 80평으로 고깃집을 제대로 꾸리려면 인테리어나 주방 설비, 내부 집기까지 포함해서 2억은 어림도 없고 거의 3억 가까이 들겠다 하는 겁니다. 3억이면 저희 사는 지역에서 아파트도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아버님 퇴직금이 수억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돈이 어디서 났을까 싶었습니다. 일단 아버님에게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가족끼리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고 말렸었지만, 건물주가 월세를 3달 깎아준다는 말을 듣고 아버님께서 덥석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버렸죠. 남편도 그때부터는 화가 잔뜩 나서 더 이상은 시부모님 일에 신경 안 쓰겠다 하더라고요. 인테리어 업자가 처음에는 1억 조금 넘는 견적을 불렀었는데 막상 공사가 시작되니 추가적인 돈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당신 퇴직금과 저축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공사가 중단되고 아버님이 인테리어 업자와 자주 언성을 높이며 싸우셨죠. 하지만 이미 돈은 1억이 넘게 들어갔고 가게 내부는 공사 중인 상태 그대로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았어요. 급기야 저희한테 전화하셔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모자란다며 돈을 빌려달라 하시더군요. 남편도 폐업하고 다시 재계약기까지 정말 엄청난 고생을 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폐업할 당시에 대출을 받거나 남한테 빚진 돈은 없었기 때문에 낮에는 다른 식당 주방에서 11시간 일을 하고 밤에는 오토바이 타고 배달 일을 하며 다시 가게를 차릴 돈을 모았던 거예요. 저도 그동안은 제가 혼자 벌어서 우리 부부 생활비를 해결했고, 남편이 가게 오픈할 때 비상금 통장에 모아놓은 돈 1,000만 원까지 남편 필요한 곳에 쓰라고 보태줬었어요. 그렇게 우리 2사람이 고생해가며 겨우 오픈한 가게고 지금은 잘 되어가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는 시부모에게 손을 벌린 적도 없었고, 남편도 그때는 괜히 부모 돈 빌렸다가 노후 대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얘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시부모 생각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돈 얘기를 꺼낸 적 없는데 아버님은 너무나도 쉽게 가진 돈 있으면 좀 내놔봐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이런 지하에 아버님 부탁을 거절하자 그 다음날엔 저한테까지 전화를 걸어왔어요. 너가 회사 다니면서 모아둔 돈 있을 거 아니냐? 딱 3천만 원만 더 빌려줘. 주방 공사하는데 살짝 공사비가 모자라서 그래. 사실 아예 돈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예전부터 모아둔 적금을 결혼할 때 상당 부분 사용했지만 그래도 좀 남아있었고 제가 임신하고 거의 마지막 달까지 일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꽤 있었거든요. 아버님이 필요한 만큼의 돈은 제 통장에 있었지만 그 돈 다 드리고 나면 저희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 가게가 어려워져서 급전이 필요하면 모를까. 완전 장사 초보의 아버님에게 제 피 같은 돈을 빌려드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방일은 물론 가게에 오는 손님을 대하는 서비스 마인드조차 없는 아버님에게 어떻게 제 돈을 빌려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빌려주기 싫단 말은 차마 못하겠고 저희 남편 가게 할 때 제 돈까지 싹 써버려서 우리 부부는 가진 돈이 하나도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크게 낙담하셨는데 저희가 가진 돈이 없다는데 어쩌겠어요? 그 뒤로는 다른 친척들에게 돈 빌리러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저렇게 하다가 크게 망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괜히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 불똥 튈 것 같아서 남편도 저도 조용히 모른 척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입원한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식당 하나 차리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니? 너희 아버지 퇴직금은 진작 다 가져다 썼고 우리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어. 그래도 돈 모자라다고 난리다. 그러게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작게 차리시던가. 왜 장사도 한 번 안 해보신 분이 80평짜리 갈비집을 차리겠다고 해서 이사단을 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친척들도 당연히 돈 빌려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고 결국엔 아버님이 다시 은행에 가서 추가로 대출을 받으실 모양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또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연대 보증인이 필요하대. 너희가 아버지 한 번만 도와줘라. 연대보증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만약에 아버님이 사업하시다가 망하면 저희까지 모든 재산 싹 다 날리고 길바닥에 나앉으란 소리 아닙니까? 이제 딸 하나 낳고 알콩달콩 열심히 살아보려 하는데 시부모가 나서서 자식들 앞길을 망치려고 작정하신 것 같았어요. 어머님께서 니들이 걱정하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이제 공사도 막빠지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있는데 가게 오픈을 해야 돈을 벌어서 빚을 갚지 않겠냐며 한 번만 해달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원한다면 가게 사업자도 공동명의로 해주겠다는데 그게 저한테 무슨 소용입니까? 세상에 어떤 시부모가 자식과 며느리한테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말을 거절하고 끊었더니 잠시 후에 아버님한테까지 전화가 와서 너가 우리 아들 설득해서 보증 서게 하면 가게 오픈하고 백화점에서 가방 하나 사줄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까짓 가방 하나 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안 그래도 없던 신뢰감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우리 두 사람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도와주신 건 거의 없어요. 처음에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갔을 때 아버님이 처음 본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요즘 세상에는 자기들이 좋으면 결혼하는 거라면서 너희들 능력껏 알아서 결혼하라셨어요. 그 말이 대체 뭡니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하란 소리잖아요. 집 구할 때도 한 푼도 해주지 않으시고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저한테 예단은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셔서 그때도 적지 않은 돈을 쓰게 만드셨죠. 집도 보태주지 않으면서 무슨 예단을 하냐고 주변에서 한 말씀씩 하셨지만 괜히 해달라는 거 안 해갔다가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그냥 기분만 해서 보냈어요. 그래도 제가 시부모님께 딱 하나 고맙게 생각하는 건 다행히 축의금은 건드리지 않으셔서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은 축의금으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보증 서달라고 하는 시부모님이 어떻게 곱게 보이겠습니까? 가족끼리는 서로 돕는 거라면서 나중에 저희가 필요할 때는 어머님 아버님이 보증을 서주겠다며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거라네요. 가게 오픈만 하면 몇 달 안에 빚은 싹 다 갚을 수 있어. 어차피 보증은 형식적인 서류 쪼가리에 불과한데 뭘 그렇게 걱정이야? 저희 남편이 절대 안 된다고 거절하니까 나중엔 저한테 전화해서 설득을 하셨어요.
그 무렵부터 저희도 시부모님을 피해 다녔었는데 남편이 일하는 가게까지 찾아와서 보증 안 서준다고 난동을 부리셨습니다. 너희들이 자식 맞냐고, 어떻게 부모가 힘들고 어려운데 도와줄 생각도 못하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남편 가게 안에 식사 중인 손님까지 있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소리 지르며 남편이랑 싸우고 있으니까 밥 먹던 손님들이 황급히 계산하고 도망치듯 나가셨죠. 하다 이젠 일터까지 찾아와서 이러시니 남편도 더는 못 참고 폭발해버렸습니다. 내가 가게에서 반년만 일하라는 말도 무시하고 가게 계약도 하지 말랬는데 무시하고 대체 내 말은 들은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거야? 우리한테 돈 문제로 연락하지 말고 아버지가 사고 친 건 알아서 수습하세요.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아버님이 가게 직원들 보는 앞에서 남편 뺨을 때렸고 어머님이 가운데에서 말리면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화가 잔뜩 나서 경찰까지 불렀었고 아버님께서는 싸우는 와중에 부모 자식 인연을 여기서 끊자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경찰이 빠르게 와서 중재를 하고 말리는 덕분에 일은 거기서 더 커지진 않았지만 남편은 이번 일로 정말 시부모님을 안 보고 살 거랍니다. 그 이후로 정말로 시부모님에게 연락 온 적은 없었어요. 아버님이 오픈 준비하는 가게는 저희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온 건지 공사가 다 끝나고 얼마 전 오픈했더라고요. 그래도 명색이 제 시부모님인데 걱정되는 마음이 없진 않습니다. 아버님이 이번 가게 오픈하시면서 본인 퇴직금 외에 새로 진 빚이 2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 장사해서 그 돈 다 갚을지 제가 다 먹먹할 지경이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아버님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멀리서 지켜봤었는데 그 넓은 가게 안에 한 테이블 밖에 손님이 없었어요. 남편은 자기 부모니까 대충 소식은 듣고 있을 텐데 이제 와서 도와줄 방법도 없고 그냥 혼자서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돈을 빌려드렸거나 보증을 서주었다면 같이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었겠다 싶어서 아찔해요. 기왕 시작한 거 잘 됐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답이 안 보입니다. 저희한테 불똥이나 튀지 않았으면 좋겠고 장사 열심히 해서 빚이라도 정리하셨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쫄딱 망하고 저희한테 도와달라고 해봤자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작년 봄에 결혼해서 한참 즐거운 신혼생활을 하고 있어야 할 35살의 여자입니다. 결혼할 때는 34이었는데 사실 새 신부 나이로 적은 건 아니죠. 늦게 결혼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일하고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정신 차리니까 30이 훌쩍 넘어 있더라고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만났던 남자가 있었는데 3년 연애하고 헤어지는 바람에 나이가 좀 애매해졌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금속 가공업체라서 그런지 현장은 물론이고 사무실에도 대부분 남자 직원들밖에 없어요. 주변에 남자가 많은 회사를 다니면 더 쉽게 연애하고 결혼도 금방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더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있는 동료 직원들은 남자로 느껴지진 않았고 원체 여자가 없는 회사라서 업무에 적응하고 버티는 것 자체만으로 쉽진 않더라고요. 분명히 월급도 많이 주고 괜찮은 회사인데 사내 문화 때문에 새로 들어온 여직원들이 3년을 버티는 경우도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렵게 입사한 회사고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해도 비슷한 조건은 힘들 것 같아서 죽기 살기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거친 남자들 사이에서 욕도 많이 먹었고 남몰래 화장실에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지금 와서는 술 한잔 마시고 잊어버릴 수 있는 멘탈을 가졌지만 입사 초반에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서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악 물고 버텼더니 작년 결혼하기 직전에 대리까지 달았고 회사 내에서도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남편은 저보다 1살 연하인데 집 근처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알게 되어 친해졌어요. 연애는 1년 조금 넘게 했었고 프로포즈 받자마자 상견례하고 날짜 잡아서 빠르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나이는 1살 어리지만 항상 저를 만날 때 여유 있어 보이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매사에 조급해하지 않았고 저를 대할 때도 매너 있고 차분한 모습이 좋더라고요.
본인의 재력을 대놓고 과시하지는 않았지만 신발이나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들도 명품까지는 아니더라도 깔끔한 메이커를 입고 다녔고 필요하다 생각하는 곳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좀 사는 집안에서 자랐구나 싶었습니다. 연애를 1년 좀 넘게 하면서 제 나이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서로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대충 시댁 쪽 집안 상황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당시 결혼 전 남편 말에 따르면 자기 부모님은 이미 은퇴하셨고 두 분이 가끔 여행이나 다니시면서 시골에 전원주택 짓고 텃밭 가꾸며 사신다 하더라고요. 반면에 저희 친정부모님은 시부모와 비슷한 나이지만 아직까지도 두 분 모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빠도 4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긴 하셨지만 그 이후에 집에서 마냥 놀 수는 없어서 식당을 하나 차리고 엄마와 둘이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다행히 장사가 잘 되곤 있는데 부모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아빠 여행도 보내드리고 지금보다는 편하게 사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본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일 같은 건 하지도 않고 여행 다니며 속 편하게 사신다고 하니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 시댁 전원주택 집으로 인사드리러 갔을 때 마당도 넓고 집 내부도 고급스럽고 아버님께서는 취미로 골프를 치시는지 집안에 연습장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평소에도 취미로 낚시도 즐기신다 하고 대체적인 분위기가 여유 있어 보이더라고요. 당시에 봤던 시부모님은 인상이 매우 좋으시고 가족들끼리도 화목해서 좋은 환경에서 자란 이 남자와 결혼하면 우리 가정도 행복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튼 제가 1살 연상이라서 결혼 승낙 안 해주시면 어쩌나 긴장했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다행히 양쪽 부모님들이 한 번에 오케이 해주셔서 빠르게 상견례까지 마치고 결혼까지 금방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도 시부모님이 큰소리 뻥뻥 치시면서 신혼집부터 혼수까지 전부 다 알아서 해주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뿐인 딸을 시집 보내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 있겠냐면서 혼수는 친정부모님이 다 맞춰주셨어요. 시댁에서는 대출 없이 25평 아파트를 전세로 맞춰주셨고 남편과 제가 결혼 전에 모아놨던 돈은 그대로 저축하고 시작할 수 있었죠. 아무튼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결혼식 올리고 나서 남편이랑 같이 살며 시댁에 자주 왕래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전혀 시댁과 남편에게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멋들어진 시부모의 전원주택이나 아버님이 평소에 끌고 다니던 커다란 SUV 자동차만 봐도 적당히 중산층 이상으로 사시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제 앞에 커다란 폭탄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도 집에서 외동이고 남편도 다른 형제가 없어서 우리 둘만 잘 살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 후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시댁 집안의 실체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일단 시부모님은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두 분의 노후 준비가 전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은퇴하고 전원 생활을 즐긴다고는 했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동네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도와주고 일당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두 분이 번 돈으로 생활비를 내고 아버님의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시는데 돈을 쓰고 있었어요. 두 분이 사시는 멋진 시골의 전원주택은 아버님 아는 지인으로부터 싸게 전세를 얻어서 지내는 것뿐이고 언젠가 그 집주인분이 직접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집을 당장 비워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혼할 때 저희한테 신혼집 전세를 얻어주신 돈 또한 시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대부분이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회사 다니면서 받은 월급의 절반을 시부모님에게 맡겨놓았었고 그 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했어요. 결혼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결혼하고 나서야 해주는 건지 생각해보면 남편이 한 번도 자기 집안이 여유 있다고 거짓말을 한 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사실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저 혼자 지레짐작하고 여유가 있는 집이겠거니 생각한 거지만 이런 집안 사정에 대해서 미리 솔직히 말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죠. 대충 시댁 상황을 듣고 시부모님의 한 달 벌이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제가 알아서 좋을 거 없다는 생각에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낫겠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내가 결혼 전에 우리 엄마한테 용돈 겸 생활비로 100만 원씩 드리고 있었어.
나는 앞으로도 계속 그 정도는 드렸으면 좋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 한 달 월급이 300만 원 정도니까 아예 불가능한 액수는 아닙니다. 제가 남편보다 더 많이 벌기도 하고 저희 결혼할 때 전셋집까지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용돈은 드리는 게 맞다 싶은 생각도 있었거든요. 자세한 시부모 상황을 알고 보니 두 분이 동네 일을 하며 현금으로 일당을 받기 때문에 공식적인 수입은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나라에서 지원받는 돈도 조금 있었고 일당벌이 하는 돈과 남편이 드리는 100만 원 용돈까지 합치면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종종 골프도 치시고 낚시를 즐기며 사시는 거겠죠. 단순하게 100만 원이라는 금액보다 제가 더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앞으로도 결혼 생활 내내 시부모님에게 용돈 보내드리고 언젠가 나이를 더 먹고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지금보다 더 많은 생활비에 병원비까지 저희가 다 감당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야 저희가 젊고 열심히 일하면서 많이 벌 수 있다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집도 사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아이까지 낳다보면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저희대로 앞길이 구만리인데 시부모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한 기분이 들었어요. 생각할수록 하도 짜증이 나서 남편에게 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이제야 이야기하냐고 따졌더니 남편은 하나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우리 두 사람이 버는 돈이 있는데 시부모한테 그 정도 지원해주는 건 문제도 아니라 하더군요. 누나가 나보다 훨씬 많이 벌잖아. 겨우 한 달에 100만 원인데 그거 보내드린다고 해서 우리 사는데 아무 지장도 없어. 남편 말로는 안 그래도 시부모가 없는 살림에 우리 결혼할 때 신혼집까지 책임지고 해주셨다면서 용돈 100만 원은 절대 양보 못하겠답니다. 아니, 솔직히 그 돈도 따지고 보면 남편이 총각 시절에 받은 월급을 가지고 시어머니가 모아뒀다가 주신 것 뿐이잖아요? 그냥 맡겨놓은 돈 돌려받은 건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희생이라도 하신 것처럼 저희가 평생 책임져야 하는지 남편 생각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본인 부모의 형편이 어렵고 평생 생활비를 보조해야 할 정도라면 그런 큰 문제는 결혼하기 전에 미리 말을 했었어야죠. 이제 와서 결혼식 다 끝나고 혼인신고 다 끝났으니까 제가 어쩌지 못할 거란 생각으로 뒤늦게 이야기하는 건지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여느 부부나 마찬가지로 저도 결혼 전부터 나름대로의 인생 계획을 세워두었어요. 우리 두 사람 벌이가 한 달에 얼마 정도니까 그중에서 저축은 얼마씩 하고 생활비로는 얼마나 쓰면서 1년에 어느 정도 모으고 몇 년 후에는 집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계획을 세우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계획은 겨우 결혼 한 달 만에 물거품이 되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장에는 큰 무리 없다지만 저나 남편, 우리 둘 중 하나가 갑자기 아프기라도 해서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되면 그땐 어쩌죠? 그리고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겨서 제가 육아휴직을 하고 혹시라도 복직을 못해서 남편 혼자 외벌이로 살아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 세상에는 공무원이 아닌 이상 평생 다닐 수 있는 직장도 없고 지금 당장은 연봉을 많이 받는다지만 여자 나이 40이 넘으면 회사에서 버티고 있기 힘들어요. 아직 60대 초반이신 시부모님이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사실지 모르는데 남은 인생을 제가 어떻게 다 책임질 수가 있겠어요? 남편과 제가 생각이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순 없더라고요. 완전 집안일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친정부모님에게 이야기했다가는 괜한 걱정하실까봐 저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당장은 해달라는 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혹시나 나중에 뭔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저도 보험은 하나 들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게 돈 관리를 따로 하자고 했고 매달 똑같이 생활비 통장에 50만 원씩 넣어두고 나머지 월급은 각자 알아서 돈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부모 용돈도 남편 월급에서 알아서 주기로 했고 100만 원을 주던 200만 원씩을 주던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닌 게 되었죠. 남편을 정말 사랑하지만 돈 관리라도 그렇게 안 하면 불안에 미칠 것 같았거든요. 제 이야기가 남편 생각에도 썩 나쁜 제안은 아니었는지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한 집에서 살면서 각자 딴 주머니 차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 자체는 행복하게 지냈지만 시부모 생각만 하면 금방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졌어요.
내가 괜히 남의 집안 기둥뿌리를 뽑아와서 벌을 받는 건가 별별 상상까지 들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생활비로 50만 원을 보내고 그 나머지 돈으로는 시부모님 용돈 드리고 본인이 알아서 적금 넣고 용돈 쓰면서 살았어요. 아마도 저는 그때부터 우리 결혼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언젠가 잘못될 때가 오더라도 믿을 건 돈밖에 없단 생각으로 오히려 결혼 전보다 더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만약 시댁이나 저희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결혼 생활을 끝내고 갈라설 준비를 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고 사니까 제 마음은 편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고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이제라도 경제권을 다시 합치고 시부모에게 용돈 줘가며 살아야 하나 몇 번이고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저를 다잡게 만들어준 건 남편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쇼핑도 하고 여행도 즐기고 흥청망청 돈 쓰며 놀러 다니는 시부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분들을 위해 내 미래를 포기해가며 노후를 책임져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몸만 같이 살고 따로 생활하는 것과 별다를 바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얼마 전 시부모님이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를 신규 분양하고 있었는데 마침 남편과 저도 청약통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넣어볼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38평짜리라 우리 둘이 살기엔 좀 크긴 했어도 나중에 아이 낳을 생각까지 한다면 이 정도는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분양가가 좀 비싼 편이었고 지금 전세금에 우리가 가진 돈을 다 합친다고 쳐도 대출을 상당히 많이 받아야 해서 망설이던 중이었어요. 남편이랑 모델하우스까지 다녀왔는데 나도 이런 집에서 아이 키우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했지만 대출도 부담스럽고 시부모에게 100만 원씩 주는 이 상황에서 새 집을 살 용기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파트 분양은 포기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시부모를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하자면서 넷이 만나 밥을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갈비를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얘, 너희들 새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한다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합쳐서 45평 아파트 사는 건 어때? 저는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나 싶었습니다. 완전 처음 듣는 소리였지만 남편이랑 시부모는 이미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이었어요. 지금 사는 집에 전세를 빼고 시부모가 가진 돈까지 다 합치고 대출을 좀 더 받으면 45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차피 집도 넓고 방도 여유가 있으니 나중에 아이 낳으면 시어머니가 봐주실 수도 있고 여러모로 일석이조라며 당장 같이 살자 하네요. 예고도 없는 합가 소리에 어이가 없었고 졸지에 시부모 모시고 살아야 하는 내 불편함은 대체 누가 책임지나 싶었는데 정작 남편과 시부모는 지들끼리 완전 신이 나서 이사갈 아파트까지 전부 결정해둔 상황이었죠.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대출을 3억 원 더 받아야 하는데 그 대출은 대체 누가 갚나요? 시부모가 한 푼 보태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희 부부가 버는 돈으로 대출 갚고 네 사람 생활비에 시부모 용돈까지 줘가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일단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집에 오자마자 남편에게 절대 시부모를 모시고 살 생각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45평이건 55평이건 그 집에서 제가 남편과 시부모를 모두 모시고 살며 생활비에 용돈까지 주고 대출금 갚으며 등골이 휘어가는 제 모습이 상상되더라고요. 거기에 만약 아이까지 낳는다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생활이 되겠습니까?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만약 같이 산다면 시어머니가 애를 다 봐주실 텐데 얼마나 좋냐면서 요즘 세상엔 그런 시부모가 없다며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있자니 당장 욕이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절대 합가는 안 된다고 차분한 말로 거절했습니다. 진짜 제가 돈 이야기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 남편은 세금 떼면 4천 조금 안 되는 연봉이고 저는 세금 떼고 6천 정도 벌고 있는데 아무리 남편과 시부모의 생각을 좋게 해석하려 해도 제가 번 돈으로 시댁 온 식구가 편하게 살겠다는 소리로밖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자 저한테 기분이 상했는지 며칠 동안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아무런 대화를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 대신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더니
너가 우리랑 같이 살기 싫다고 했다며? 설마 애가 잡아먹을까봐 그러냐? 요즘 세상에 고부 갈등이 어디 있니? 같이 살면 내가 잘해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마라. 아니,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말지. 뭐하러 시부모를 모시고 살겠습니까? 그것도 뭔가 가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밥만 축내는 군 식구에 불과하잖아요? 어머님께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같이 사는 건 무리일 것 같다고. 45평 집을 사려면 대출도 많이 받아야 한다며 좋게 거절했었는데 어머님이 제 입에서 대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돌변하시더라고요. 결국 돈이 문제냐? 너는 가족보다 항상 돈이 더 먼저야. 너가 돈 많이 번다고 내 아들이랑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 다 알고 있다. 나도 너한테 생활비 대달란 이야기 안 해. 누굴 거지 취급하고 있어? 너가 우리랑 못 살겠으면 너가 우리 집에서 나가. 저희 신혼집을 시부모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보고 나가라 하더군요. 지금 누가 화를 내야 할 판인데 내가 욕을 먹고 있나 어이없었어요. 일단 시모한테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둘러대고 대충 전화를 끊었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집에 돌아갔더니 남편이 입이 삐쭉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너는 우리 부모님이랑 사는 게 그렇게 싫어?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에게 그럼 너는 처가 부모님 모시고 살 수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남편은 자긴 장인 장모 모시고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일부러 모시고 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살고 계시니 그럴 필요가 없다 하네요. 대신 시부모는 조금만 더 나이 먹으면 누군가가 나서서 돌봐줘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모시고 살아야 한답니다.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저딴 헛소리를 짓거리는 남편을 보며 이거 진짜 말로 해서는 안 될 인간들이구나 싶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너는 너대로 부모 모시고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게 낫겠다고 남편에게 이혼하자 해버렸어요. 지금까지 돈 관리도 각자 알아서 해오면서 언젠가는 이혼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남편은 이런 문제로 무슨 이혼이냐며 절대 못한다고 펄쩍 뛰었고 저는 시부모와 합가하고 살 바에야 이혼하고 혼자 살겠다 이야기했죠. 저는 그날 이후로 짐 싸서 친정으로 들어왔는데 다음 날 바로 시모가 퇴근 시간에 맞춰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는 너희 부모는 안 늙을 것 같냐? 어차피 너가 이혼하고 친정 들어가봤자 늙은 너희 부모 모시고 사는 건 똑같아. 라고 하면서 악다구니를 쓰더라고요. 아니, 내가 우리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게 100번 낫지 뭐하러 시부모 모시고 살겠습니까? 악을 쓰고 저주를 퍼붓는 시모한테 나는 나대로 알아서 살 테니까 당신들이나 아들 등골에 빨대 꽂고 노후 즐기며 사시라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남편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끝내자는 제 말을 끝까지 무시하길래 이삿짐 센터 불러서 신혼집에 있는 혼수물품을 다 빼버렸어요. 그러자 겨우겨우 연말에 연락 와서 도장 찍고 지금은 이혼한 상태입니다. 제가 신혼 초부터 돈 관리 따로 하지 않고 시부모 용돈 줘가며 살았었다면 아마 자연스럽게 합가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남들보다 좀 늦은 나이에 시집을 갔더니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짓을 꾸미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해도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혼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 싶고 이제는 결혼 못해도 좋으니까 저런 인간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멀쩡한 친정부모님 놔두고 평생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을 상상을 하니 정말 끔찍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